트럼프가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한국, 미국에 와서 원전 다 지어주세요. 이런 얘기를 21일 날 해서 21일 날 주가가 급등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렇게 얘기 나오면서 한국 수력 원자로 한수원하고 웨스팅하우스가 경쟁만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의 팀으로 이른바 팀 코리아하고 US가 합친 팀 코로스의 합작 법인을 추진한다. 원전주 주가 분위기와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사실은 잘 나갔어요. 한 일주일 열흘 전까지만 하더라도 매우 잘 나갔죠. 두산 에너빌리티 필두로 해가지고 원전주 100%는 아닌데 BHI는 기자재거든요. 예, 가는데 원자재 원전 관련되는 건 한 5%도 2%도 안 되는데 그런 것도 있고 뭐 한국전력은 저것 때문에 간 거죠. 요금 인상 때문에 갔고 뭐 기타 등등 해갖고 원전 관련된 주가 두산 에너빌리티 많이 가고 해서 좋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일주일 전이니까 열흘 전에 이슈가 나왔죠. 예전에 맺었던 웨스팅하우스하고의 딜. 정확히 말하면 한수원이 그걸 받아서 한수원은 그 한국 수력 전자 근데 한전의 자회사죠. 그러니까 한국전력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자재 그 원심 너희들하는 기자재 주기 하는 건 두산 에너빌리티.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터빈도 하니까 주기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포함해서. 그런데 주가가 많이 빠졌죠. 어디서 빠졌죠? 이게 우리가 웨스팅하우스하고 과거에 딜했던 거. 올해 1월 달에 딜했던 그것이 결국은 무슨 비밀 문서인데도 불구하고 흘러나왔잖아요. 뭐 일간 어떤 그 경제신문에서 나오고 다 똑같이 보였는데 그 영향이 가장 크죠. 웨스팅하우스하고의 이슈가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원래도 약간 주가가 더 가기에는 수주가 와야 되거든요. 수주가 여름 지날 때 조금 공백은 아니더라도 조금 주춤해요. 언제 나오면 빠르고 10월, 늦으면 11월 이후에 수주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 기준입니다. 그래서 원래부터도 대부분 수주가 본격화되는 게 가을 중후반 넘어가서 겨울 가까워질 때 이제 수주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멈출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이제 웨스팅하우스 이슈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웨스팅하우스 이슈가 단기 노이즈로 끝일 것이냐 이거에 대한 판단을 지금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웨스팅하우스는 잘 아시다시피 그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거고 우리가 우리도 독자적으로 나중에 개발했다 해가지고 이거를 뭐 끝까지 법정 가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와중에 자꾸 소송 걸려고 하면은 수주를 못 받으니까 이 차에 그전 정부 관계자의 회사 했던 그거는 수주를 한 거예요. 수주를 한 게 아니고 그 협정을 맺은 거죠. 근데 협정을 맺은 건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로얄티 비슷한 것도 2천 몇백 원 나가고 그렇죠? 그리고 그 물품 자재 걔네 거 사주는 거 포함해서 하면 돈이 나가고 그 다음에 하다못해 대형 원자로 말고 나중에 SMR 소형 원자로의 SMR을 할 때도 그것조차도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럽하고 미국은 걔네한테 양보는 아니지만 걔네가 원처 결정하고 그건 걔네 거지. 우리는 뭐 동남아시아나 중동 이런 지역에 이렇게 하니까 마켓 액세스도 줄고 그럼 한마디로 수익성이 저하되고 기술도 확보 기술의 자주 독립성에 대한 것도 훼손이 논란이 있고 로얄티하고 SMR을 하게 되면 다시 또 검증 절차도 필요하고 시장도 배분되는데 우리가 불리하고 뭐 이렇게 되면 뭐야 대체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게 그 뉴스가 나오고 당일날 다음 달인가 폭락하게 된 근본 원인이죠.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왔죠. 보니까 이게 불가피한 면도 있을 뿐 아니고 그런 생각이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다음날 뭐가 나왔어요? 트럼프가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한국, 미국에 와서 원전 다 지어주세요. 이런 얘기를 21일 날 해서 21일 날 주가가 급등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렇게 얘기 나오면서 한국 수력 원자로 한수원하고 웨스팅하우스가 경쟁만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의 팀으로 이른바 팀 코리아하고 US가 합친 팀 코로스의 합작 법인을 추진한다. 라는 얘기가 트럼프 미국에서 원전 제어당하는 그 뉴스랑 같이 겹치다 보니까 전날의 하락을 상당 부분 메우면서 반등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엊그저께 끝난 어저께 끝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게 뭔가 혹시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거나 우리가 불리한 조항을 좀 일부 수정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가졌던 게 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 이게 아무리 실무 회담이라든 난제가 많고 뭐 국방 예산도 있고 조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원전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얘기됐는지 모르겠는데 앞서 시작하다시피 위성락 그 안보실장께서
많은 걸 얘기를 나눴고 이루어졌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근데 밝히지 못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원전에 우리가 기존의 웨스팅하우스하고 이슈가 됐던 거를 상쇄할 정도로 아니면 그게 격에 맞는 뭔가 수정이 있을 것 같은지 여부에 대한 판단인데 현재는 거기에 대한 답이 잘 모른다는 거다 보니까 주가가 오른 상태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반등을 했지만 다시 반등을 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하기에는 뭐 또 확인해야 되겠네.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재협상 결과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아직 안 나왔다. 그러면 재협상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우리 입장에 어떤 것들이 나와야지 되느냐? 우리 입장을 하면 로얄티의 기간이 50년이잖아요. 예, 그거를 좀 어떻게 상한을 둔다든지 뭐 단축할 수 있는 뭐 조건을 단다든지. 두 번째, 대형 원전은 그렇다 하더라도 SMR은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SMR에 대한 기술적으로 우리가 독립하고 너네한테 의존하지 않았다는 거를 사전에 뭐 승인 검증 절차를 받아야 된다는데 너무나 그거 타이트하면 우리가 불리하잖아요. 그 검증 절차를 좀 완화한다든지 한정적으로 한다든지. 세 번째, 우리 미국하고 이제 유럽을 우리가 원칙적으로 못 들어가는 건데 뭐 한쪽 지역은 그래도 좀 양보나지는 타협의 여지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논의가 됐다고 한다면 하루에 안 됐더라도 앞으로 하겠다 그러면 지금 주춤하고 있는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한국이 팀 코러스하고 미국하고 뭐 조인트 벤처를 컨소시엄을 구성을 다시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것도 있어요. 미국이 실제 하고 싶어도 트럼프가 얘기했듯이 거기 원전을 갑자기 원전이 미국이 몇 개를 지으려면 많이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웨스팅하우스가 한꺼번에 원전을 3개, 4개 지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 사람이 뭐 1000명인가 전문 인력이 보통 이제 전문 인력이 필요한 게 원전 2개를 지는데 한 800명이 필요하대. 2개 하는데만. 근데 얘네들이 갖고 있는 원전이 전문 인력이 합해봤자 신규 원전 하는데 1000명밖에 없어. 사실은 3개, 4개를 동시에 못 져. 그렇기 때문에 원전을 질 때도 1계통이 있고 2계통이 있거든요. 1계통이라는 게 핵심적인 분열 일어나는 원자로, 그 다음에 이거를 증기 발전하기 직전까지, 그 다음에 펌프하는 거, 이런 쪽인데, 여기에는 걔네가 우선적으로 하더라도 2기, 증기 발전된 거 가지고 돌려서 터빈 돌리고, 이런 2계통이라는데, 2계통 쪽은 우리한테 양보하거나 우리한테 재하청이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분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구체화되면은 그런 주가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분명하다. 어떤 정황적으로는 한국하고 협동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런 것들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 게 나온다면은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두산에너빌리티 가장 핵심이니까.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짧게 말하면 목표 주가가 가장 높은 게 제가 알기로는 10만 원 정도고 대부분이 8만 원 얼마 정도예요. 근데 이 기준이 말이에요. 2035년 이후 거를 얼마나 금전적으로 보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이 원전이 대형 원전은 뭐 원래 계획부터 하면 15년 걸리고 계획 다 끝나고 짓더라도 8년 10년 걸리고 SMR도 짓는 것도 한 3년 걸리거든. 그것도 아무리 빨라도 2, 3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죠? 가시거리가 2025년 현재 뭐 수주를 받았건 아니면 수주가 곧 임박했건 간에 여기 땅에서 하더라도 그 넘버가 언제 잡혀요? 2030년 이후에 잡혔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2035년 정도 10년 넘으면 2035년까지 수주가 잡혀서 실적으로 나올 거. 그 다음에 2035년 이후 거는 앞으로 수주가 붙을 거. 2035년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은 얼마나 중요해요. 참 어렵죠. 수주가 다 받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애널리스트들이 본 그 아까 10만 원, 8만 원 얘기할 때 기준이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국전력, 저 한수원이죠. 이게 수주해서 운영하는데 보통 애널리스트 다르긴 하는데 향후 그 20년인가 15년인가 하는 동안에 12기를 SM을 뺀 것 같아요. 12기를 우리가 수주한다고 본 것 같아요. 12기는 체코에서 4개, 사우디에서 4개, 그리고 UAE, 아랍에미레이트, 한국 각각 2개. 이 정도만 잡아놓은 것 같아. 그리고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가는 것이 18개, 18기, 미국에서 10개, 유럽에서 8개. 정확히 8기, 10기, 10기, 8기인데 이 가정을 벗어날 정도로 미국에서 하는 그것이 한국으로 일부 제2계통에 넘어온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12기, 18기, 한전, 그 다음에 웨스팅하우스 12기, 18기 규모가 더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아마도 에너지 목표주가 8만 원 중후반을 갈 것 같아요. 그렇게 가려고 하면 또 멀티플이 한 EBITDA로 한 35배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35배 아니에요. 한 50배 정도 가까이 나와야 돼요. EBITDA를 50배 10년 뒤에 거를 땡긴다는 것이 일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10만 원 근처예요. 저는 그것이 예전에 LG엔솔이 흥분했을 때 밸류에이션 비슷하게 보는 것 같아서 조금 지금은 동의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좀 안전맞이를 하면은 한 8만 원 초중반은 모멘텀 붙으면 갈 수 있겠다. 근데 지금은 그 모멘텀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추가로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한 6만 원 후반, 7만 원 정도에서는 추가적으로 사는 거는 좀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드는 거고요. 근데 혹시라도 잘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플레이하느냐 했을 때 저는 두산을 추천하고 싶어요. 왜? 두산은 반 정도는 대략적 반이라는 게 아니고 어떤 70% 어떤 45%인데 왜냐하면 워낙 두산 에너비 왔다 갔다 하니까 두산의 밸류에이션 한 축은 두산 에너비리티예요. 잘 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산은 지주회사죠. 그러니까 두산 에너비리티가 혼자 막 날아갈 때는 지금 올라갈 때는 그거 반 정도는 두산도 수혜 받는 거죠. 근데 두산 에너비리티가 변동식 내려갈 때는 그 로스도 상대적인 약세도 반밖에 안 받는 거니까 상대적인 안정을 취한다면은 두산 에너비리티를 안 갔더라도 원전에 대한 익스포저 때문에 두산의 의미가 없지 않고요,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청재를 말씀드린 AI 얘기하고 그랬는데 우리 그 PCB, GPU, ASIC 이런 거 만들 때 그 보드 있잖아요, PCB. 거기에 핵심 원재 중에 하나가 CCL이거든요. CCL이 커퍼 클래드 레미네이트라 해서 동박, 구리를 적층한 라미네이트가 얇은 막이에요. 그걸 만들어주는 데가 CCL이 이 두산을 하는 데거든요. 물론 저기 그 중국에 이렇게 경쟁하는 회사도 있습니다만 얘네가 경쟁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꽤 있어요. 그 두산에는 두산 비즈니스 그룹이라는 자체 비즈니스 CCL이 있고 그 두산 에너비리티도 한 켠에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걸 취한다면은 당분간은 두산이 솔직히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진짜 만약에 원전이 진짜 아까 뭐 20년 30년이 웨스팅하우스하고 관계가 실질적인 뭐 아삼육이 된다 이렇게 하면은 뭐 우스운 얘기 같지만 뭐 한전 기술도 괜찮아요. 한전 기술은 용역해 주는 거니 사실은 디자인, 설계 감리해 주는 얘가 한전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한전이 받아와서 운용하는 거는 한수원이 하지만은 그거를 설계 처음에 머리에 해당되는 일기 계통을 설계해 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감리돼 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우리 한전 기술이거든요. 한전 기술이 그래서 비싸요. 안 쌉니다. PR이 뭐 50배, 40배예요. 엔비디아보다 더 싸요. 근데 만약 롱텀으로 20년, 30년 맞다 그러면 이런 주식 가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걸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원전은 현재 입장에서는 중립적이다. 근데 플레이를 한다면은 두산 에너비리티는 아마도 7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 모든 게 잘 됐을 때가 8, 9만 원이고, 그거는 저는 아직 안 보인다. 두산을 대안으로서 프락시로 반쯤 묻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2차 전지 업종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예, 2차 전지는 한마디로 처음에 좀 시간이 지났는데요. 몇 주 전에도 그렇고 8월 7월 말, 뭐 8월 넘어갈 때도 그렇고 그 리튬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중국에서. 리튬 가격이 올라간 건 뭐죠? 감산을 했기 때문에요. 감산하는 이유는 뭐죠? 저가로 팔아서는 이제 회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중국의 CATL이라고 큰 업체가 감산을 일부 지역에서 샀거든요. 근데 그 시장 크기가 임팩트가 한 3% 돼요. 시장에 차지하는 임팩트가. 그 관련되는 게 10% 이상 올라가기도 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막 이랬던 거거든요. 그게 한 축이 있고요. 그런 좀 말씀은 리튬 가격 트렌드가 왔다 갔다 앞으로 하겠습니다만 이거 추세적으로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과거처럼 뭐 폭등을 할 가능성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서 감산한 거기 때문에 폭등을 야기시킬 정도로 감산을 또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가격은 안정화돼서 그래서 주가가 모멘텀이 한번 있었고요. 그것이 2분기 실적이 바닥일 수도 있다는 한국에 관련되는 2차 전지에 대해서 힘을 불어서 트레이드 업이 된 거죠. 오케이. 지속성은 좀 지켜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ESS죠. 우리 전기차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신재생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서 그 풍력이나 이런 거 태양광 같은 거에서 나온 전기, 간헐적인 전기를 저장해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게 또 ESS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ESS 시장은 중국이 원래 이렇게 꽉 잡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저가로 LFP를 가지고 LFP만 있는 건 아니지만은 LFP가 싸니까 그렇게 했던 건데 그 관세 이슈도 있고 해서 미국이 이제 중국을 배제시키는 실질적인 그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이 또 LFP, ESS 준비할 수 있고 캐파도 활동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LG가 많이 간 거죠. LG 엔솔이 SDI보다는 좀 캐파가 좀 더 많고 먼저 시작하고 있거든요. SDI도 갖고 있어요.
SDI는 그 지분이 그 합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합작 지분에서 가져오는 게 한 그렇죠. 70%인가 얼마 70% 정도 될 밖에 안 되는데 다 가져오지 못해요. 자기네가 다 항의하지 못하는데 LG는 100% 가져와요, 현재. 그래서 LG가 먼저 올라갔던 거고 나중에 갭을 메꾸려고 SDI가 쫓아온 거거든요. 그 ESS는 신재생인데 신재생이 계속 좋아야 되잖아요. 첫 번째. 신재생이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싫어하네.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ESS 시장이 커질 것인가에 한번 올라오고 나서 주춤할 수 있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ESS가 올라간다고 하지만 전기차용 우리 배터리 시장이 있고 ESS4 신재생이 있잖아요. 그 크기가 뭐 7대3 이게 아니에요. 9대1이나 8.5대 1.5이기 때문에 이 ESS 시장이 뭐 더블 3배 이렇게 크지 않으나 의미 있게 전기차의 부진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1.5를 오르고 나서는 그 성장률에 대해서 다시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감산에 의해서 리튬 가격이 올라간 거 효과, 지속적인지 모르지만 올라온 건 정당화. 그다음 ESS는 중국이 그런 영향을 받으니까 한국이 수혜. 그것도 오케이. 하지만 전기차 자체 판매는 어떠냐? 미국, 유럽 봤을 때 전기차 판매는요 믹스돼 있어요.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다른 이슈 때문에 여전히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지만 전기차 판매가 잘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물론 녹화하는 이 순간에 그 보조금 소비자가 살 때 7,500불 이렇게 보조해주는 보조금이 9월 말까지 하고 10월부터 없어지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온 거는 보조금을 없애는 거를 예약만 하더라도 9월 말까지 예약만 하더라도 나중에 딜리버리 늦게 되더라도 그 보조금을 줄 수 있다 하면서 약간 풀어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거 감안하더라도 성장이 떨어져요. 그게 하나가 나쁜 거고요. 그게 한계에 쓰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 건 전기차 유럽은 잘 팔리는데 유럽은 생각보다 잘 나가요. 그거는 뭐냐면은 유럽에서 유럽은 잘 나가요. 근데 왜냐면 걔네들은 다시 또 그걸 좀 보조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유럽에 잘 나가는 전기차 수혜를 한국이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중국 업체가 거기는 우리 미국이 관세 매기는 것도 관세가 거의 없거든요. 관세가 10%도 안 돼요. 유럽이 중국 2차 전지 매기는 관세가 차차 키워가는데 한 자리죠. 근데 사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마켓 쉐어가 우리가 거기서 많이 잃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로 판매되는 2차 전지 자체는 빨리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지. 근데 ESS나 원가가 차지하는 리튬 가격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거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돼서 우리가 기대치를 낮춘 올해 실적이 2분기 저점을 해서 올라가는 건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년 거를 끌어당기고 하다 보면은 주가가 아직 여지가 있는 것 같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전부터 말씀드린 건 2차 전지는 트레이딩이다. 트레이딩. 그 간격을 보고 목표 주가 배경해야 되는데 기준을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LG엔솔하고 LNF가 저는 상대적으로는 편해요. LG엔솔하고 LNF. 오늘 시간 나쁜 게 LG만 말씀드리면 LG엔솔은 원래 이런 상황이 뭐 감산한다든지 ESS 나오기 전에도 트레이딩은 가능했어요. 60조 되면은 싸고 80조 정도까지는 언제든지 가능하고 이 정도 트레이드인데 ESS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나아지긴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는 80조면 싸고 여건이 많이 좋아지면 100조도 불가능하진 않다. 뭐 단기적인 이슈는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에코프로비엠은 밸류가 안 나와요. 밸류가 안 나와서 트레이딩이라고 좀 보고요. 가격이 리튬 가격이 많이 올라가거나 생산 캐파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생산 캐파 계획이 바뀌었죠. 그만큼 가시거래 좋아져. 근데 유증을 안 하고 이렇게 된다면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애널리스트의 목표 주가의 약간 상단, 그러니까 맨 상단 아니더라도 아마 10만 원 후반대입니다. 그게 가시화되면은 2차 전지가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아마 그게 가시화되는 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나 그 리스크하다. 차라리 테슬라를 베팅하고 싶은데 테슬라의 프락시라는 게 대일이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간다면은 걔네는 다른 고객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면 약간 리스크를 얻는다면은 LNF가 낫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상황은 어떤가요? 네네. 포스코홀딩스는 기본적으로 현대제철이 올라간 것은 철강주도 약간 관세 가지고 날아가는 전제가 이런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잊혀졌던 주식이 올라가는 거예요. 현대제철 비슷한 게 포스코홀딩스의 한 부류가 있다니까 주가가 30만 원 근처까지 가는 건 무리가 없고 전반적인 서플라이 체인에 2차 전지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가능이 맞죠. 근데 이것도 무거워서 내년 거를 확실히 더 땡기지 않은 한은 글쎄요 30만 원 중반까지 갈 수 있을지는 속도는 그렇게 먼 천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섹터는 아직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할까요? 아직까지 트레이딩이고 LG엔솔과 그 리스크를 어떻게 얼마만큼 제가 성향에 따라서 LG엔솔 무거워서 짜증난다. LNF를 넣을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나 변압기라든지 뭐 개별 종목 이런 거 있고 변압기는 괜찮거든요. 이런 정도가 먼저 우선이다 보니까 아니면 말랑말랑한 엔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또 조금 더 나가면은 오늘은 좀 빠지겠습니다만은 미리 조정을 좀 받은 화장품에서 APR하고 달바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APR은 밸류가 조금 미리 당겨진 면이 있고 최근에 달바가 많이 내려와서 물론 달바가 2분기부터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많이 더 빠지면 달바는 밸류에이션이 많이 내려왔었거든요. 매년 기준으로 따지면 한 10배 중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달바가 눈에 띄긴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차 전지 기대할 만한 이벤트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테슬라 관련돼서 오더가 나오는 거, 그 관련주. 그게 이제 NLF가 될 수도 있고, 음극재 관련되는 주식이나 전고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전고체도 나쁘진 않긴 해요. 전고체 스케줄이 앞당겨진 건 아니에요. 앞당겨진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파지티브가 없는데, 전고체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뤄지면은 네거티브한데, 네거티브한 게 안 나온 것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거든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거 어려워. 그래서 자꾸 미뤄질 수 있는 건데 그 리스크가 발생 안 하면서 시간이 가고 있어. 그럼 전고체가 눈에 띌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인데 그렇게 보면 시간을 두고 보면 SDI가 괜찮을 수 있긴 하건만 지금은 이제 그거보다는 아까 LG전자 이런 쪽에 탄력 있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취하면 좋을까요? 저번에도 몇 번 많이 나와서 자주 나오니까 말씀드리는데 말씀드리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안 팔고 갈 수도 있으면 항상 없는데 다른 주식이 더 갈 거 있으면은 이 주식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니고 내가 부담되는 레벨로 갖고 있다면은 그렇죠. 그럼 이 주식 올라왔을 때 줄이고 다른 주식을 보시는 게 더 낫다고 보고요. 전기차가 계속 팔 거 ESS 말고 전기차 자체가 잘 팔릴 것이냐 봐요. 그걸 먼저 생각하세요. 전기차 잘 팔리는 건 뭐죠? 경기가 좋거나 테슬라나 그 미국 쪽에 경제 성장이 좋거나 아니 금리가 더럽게 내려가서 사람들이 자동차를 많이 사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하이브리드가 잘 팔릴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는. 근데 아까 말한 것이 지금 10년 더 기다리실래요? 5년 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만약에 지금 팔지 못하고 안 팔아서 내년도에 6월 달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사실 매달 업데이트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기는 거기에 그렇게 큰 베팅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전기차 잘 팔릴 것이냐 하이브리드 잘 팔릴 것이냐 아니면 금리가 퍽 내려가서 다시 한번 유동성 난리가 나서 이렇게 될 것이냐. 유동성 난리가 나면 2차 전지하고 전기차하고 제약바이오 난리가 나겠죠. 아니면 더 작은 규모 러셀 2000 주식이 날아가겠죠. 그게 난리가 날 때는 그렇게 만약 유동성이 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그런 것도 확 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형주 장세의 대세 상승이면서 성장주가 날개같이 될 것이냐 이런 판단을 먼저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중 입장에서 그게 헷갈린다 그러면 계속 갖고 있는 거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비중이 많다면.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땐 다음에 또 우리 또 9월달 나올지 10월달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FOMC 미국의 9월 17일 날 금리를 내릴 것 같은데 그거 내린다고 무조건 좋아하시지 마시고 그때도 커멘트를 보셔야 된다라고 하고 17일 날 금리 인하를 하면서 코멘트 나오는 거는 상당히 큰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17일하고 18일 날 출연해야 되는데 18일 날 녹화가 아니고 라이브로 한번 하시죠. 9월 18일 날 라이브로 해야 되는데 아니 그 한참 전 9월 말일 날은 또 끝나고 우리 휴가 가기 전에 그래서 일단은 분기점은 큰 분기점은 9월 17일 작은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건 9월 6일 아침입니다. 9월 5일 날 고용 데이터가 나와서 고용 데이터가 내려가면은 금리 인하가 9월 17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9월 6일 날 새벽은 나름대로 의미 있게 보시고 제가 다른 채널에 나오던 다른 분들 얘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